안녕하십니까. 1심의 심전진여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진여 대칭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물리학 전반, 20세기의 학문에 아주 주도권을 잡았던 물리학, 그중에 특히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아주 전반적인 모양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 입자 물리학, 양자역학이 되겠죠. 파티클 피직스를 쭉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연계성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시면 파티클 피직스를 이루고 있는 실험 도구는 가속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항공대에 방사성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는 강력한 빛, 엑스레이라든지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차지를 띤 입자를 가속을 시키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 입자 물리학에서 하는 거는 양성자나 양성자, 양성자와 반양성자, 전자와 반전자를 거의 강속에 가깝게끔 가속을 시켜서 충돌하는 입자 가속기죠. 그쪽이 이제 주요 툴이 되고, 거기서 나온 거는 쿼크, 렙톤,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쿼크하고 렙톤이 되죠. 쿼크와 렙톤. 그리고 또 이제 매개 입자인 포논, 포톤, 뉴트리노, 뮤온, 타우, 그 다음에 보존 입자 쪽으로 보면 벡터 보존에서 이제 위크 포스가 나오죠. 위크 포스하고 전자기력을 통합한 일렉트로 위크 유니피케이션이 되죠. 와인버그 살람 이론들이죠. 그리고 이제 쿼크 쪽으로 보면 글루온, 그 다음에 플레볼에서 8종류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6종류의 향기죠. 그 다음에 업다운, 참, 스트레인지, 바텀, 탑, 이 6가지 쿼크이 발견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쿼크들이 각각 3가지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색깔이 합쳐지면 무색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퀀텀 클로로다이나믹스를 합니다. 양자 색채 역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번역하면 양자 색채 역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쿼크이 색깔 차지를 띈다는 거죠. 우리는 일렉트론이나 양성자는 전기적 차지를 띠지 않습니까? 그런데 쿼크는 색깔 차지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쿼크에서는 이제 퀀텀 클로로다이나믹스에서 클로라는 게 빛이 색깔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자 색채 역학에서는 칼라 차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라 포스란 말 쓰고 그것이 스트롱 인터액션이 되죠. 스트롱 인터액션이 이제 결국 이제 중력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제 대통일장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쪽으로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 쪽으로 가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나오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리고 보아 세어리, 이제 양자수,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에서 우주론 할 때 자주 나오는 우주 복사 배경 복사가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해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 해서 더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나오고 더브로이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언서티니티 프린시플은 하이젠버그의 언서티니티 프린시플로도 노벨상을 받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세기는 물리학의 세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물리학의 세기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유전공학이나 DNA 이쪽은 1950년 이전에는 그런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공학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1950년도에 이제 DNA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는 유전학이라는 유전공학이라는 게 없었고, 초기에 DNA 발견했던 그 사람들 다 크릭 같은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그다음 델브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물리학하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생명의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명공학이 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양자역학의 시대고, 양자역학의 부산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통신, 전부 다 양자역학의 부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명의 시대라 하지만은 생명의 생명 현상을 규명해서 우리가 인류가 누리는 그건 아주 초기 단계고, 지난 100년 동안 양자혁명으로 해서 원자력도 나오고 통신혁명, 반도체 통한 통신혁명도 이렇게 하게 됐고, 거의 90%가 양자혁명의 여파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그다음에 양자 통계를 보면 이 세 가지 이제 우리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파티클, 페르미온이든 보존이든 이 모든 입자들이 따르는 통계 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에서 주로 다뤘던 것이 양자 역학에서 통합되면서 양자 통계 역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양자 통계 역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다음 세 가지 통계 법칙을 따릅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맥스웰 볼츠만 통계, 두 번째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 세 번째 페르미 디락 통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에는 모든 입자는 스핀이 정수인 보존 입자와 스핀이 반정수인 페르미 입자로 분류된다 했는데 그런 분류법의 바탕에는 뭐냐 하면 이 두 입자가 따른 통계 법칙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핀 제로인 보존이 따른 것은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 법칙을 따르고 그다음 물질 구성하는 페르미온이 따른 것은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물질 입자이기 때문에 한 에너지 퀀텀 스테이트에 하나의 입자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유명한 파울리 베타율이 적용되는 분야죠. 페르미 디락 통계는 파울리 베타율이 적용이 되고 한 퀀텀 스테이트에 하나의 파티클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반해서 스핀이 정수인 보존, 그 힘을 매개해주는 포톤이라든지 그 G 플러스 마이너스, W 플러스 마이너스 G0, 글루온 이러한 그 보존들은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고 이러한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이 갖는 중요한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뭐냐 하면 한 퀀텀 스테이트에 무한히 많은 입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엄사상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적이란 단어 아닙니까?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개시 모든 게 뭐냐면 하나 속에 무한히 들어있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일념적시 무량급, 일념이 무량한 긴 시간하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 적혀 있다는 단어가 화엄에서 저는 아주 키워드라 보는데 시간도 영원히 긴 시간, 이 일념하고 적혀 있고 한 찰나고 적혀 있고 공간도 그렇다는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개시. 그렇죠. 시간과 공간상에 그러한 무한하고 무한대하고 무한소가 적혀 있다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빛은 포톤이고 포톤은 한 스테이트에 무한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상적 상립이 가능한 세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기체들은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르죠.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르는 것은 물질 입자. 한 벽돌 한 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듯이 한 페르미온은 들어갈 한 개의 퀀텀 스테이트에 하나의 입자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우주 관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하나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하나입니다.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가 모여진 것이 수소 원자지 않습니까? 수소 원자가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데 70% 이상이 우주에는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의 그 3차원 지도를 그리면 수소 원자가 많은 곳에 별이나 이제 갤럭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전 우주 공간에 수소의 지도를 그린 거였어요. 수소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가, 분포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그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우주에 갤럭시가 어디에 있는지, 별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소 원자가 내는 전자기 파를 지구에서 수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파가 그 수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스핀 방향이 업이든 전자의 스핀 방향이 업, 두 개의 그 퀀텀 스테이트가 플립 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렐에서 안티 패러렐. 이게 양성자고 이게 전자 같으면 두 개의 그 스핀이 동일한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이런 두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패러렐 스테이트하고 안티 패러렐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은 에너지가 다른데 그 에너지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그 유명한 21cm 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전파 만원경의 상당한 부분이 21cm 파에 그 맞춰져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 대기는 21cm 파의
팔을 감싸지 않고 윈도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지구 대기를 통해서 우주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다행히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와 수소 전자가 갖는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 각각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의 그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 물리학의 큰 지도 원리는 대칭성입니다. 그 대칭성에 관한 책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권을 말씀드리면 범장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출판한 거죠. 놀라운 대칭성. 이 책의 그 전체 이야기가 그 입자 물리학에서 대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입자 물리학자들이 대칭성이란 원리하에 그 많은 파티클들을 분류하고 거기서 숨어진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 커크 모델이 이 대칭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견됐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그 입자 물리학의 전반적인 그 뒷 흐름을 그 이해하기 좋은 책은 스트레인지 뷰티라는 책입니다. 이 머레이 겔만과 20세기 물리학의 혁명, 소위 말해서 양자역학의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입자 물리학이 도대체 뭔가, 그 속에 숨어있는 대칭성이 뭔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잘 조망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내용이 때문에 되풀이를 말씀드리면 리처드 파이만이 그런 말 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중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상은 다음 세 가지로서 거의 다 설명 가능하답니다. 첫 번째, 광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다. 전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다. 세 번째,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현상 그리고 대부분의 물리현상을 이 세 가지의 중첩으로서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지난 시간에 그 이 강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식물 엽록체에서 식물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 동화장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엽록체 막에서 그 막 단백질에 의해서 그 일어나고 있는 생학 반응인데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 분자가 올라와서 물 분자가 분해됩니다. 분해되고 수소 원자핵이 나오고 산소는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기온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번쩍번쩍 하고 있는 것이 태양 에너지, 햇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PS 관계 2, 관계 1의 햇빛이 흡수가 되죠. 엽록체에서. 이 흡수되는 이 포톤에 의해서 이제 물이 분해가 되고 그 산소가 부산물로 나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들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일어난 현상을 물리학 관점, 입자 물리학 관점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빛이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자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죠. 지금 여기서 막단백질에서 쭉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전자 이동입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익사이트된 그 하이 에너지 전자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여러 가지 생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생화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전자 전달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일렉트론 트랜스포 시스템이라 하죠. 일렉트론이 트랜스포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첫 번째, 빛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인다. 포톤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움직인다. 그것에 호응해서 일렉트론이 여기서 저쪽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뭐냐 하면 일렉트론이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물 분해에서 생긴 일렉트론이 태양의 손빛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됐던 그 일렉트론의 그 에너지가 낮춰지면서 소위 말해서 강압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 시스템의 에너지 기원이 탄소 동화작용이고 그 탄소 동화작용을 입자 물리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이 포톤이 여기서 저기로 움직였고 그거에 호응해서 일렉트론이 여기서 저기로 움직였고 그 일렉트론은 빛에서 오는 에너지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모델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우주의 전체 양상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빅뱅이 터지고 초기에 남았던, 그러니까 10의 10성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0생초, 그 찰나 동안에 뭐가 있었나 하면 쿼크하고 글루온하고 타우 입자하고 뮤온 입자하고 일렉트론, 포톤 이렇게 돼 있죠. W 입자. 예. 이것이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성초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가 남나 하면 포톤, 그 다음에 뉴트리노, 글루온, 일렉트론 이런 것들이 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초 같으면 약간 3분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한 2분, 3분 이런 시간대인데, 그러니까 그 와인버그의 first 3minutes라는 게 뭐냐 하면 그 3분 때까지 그 알파 파티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100초 요 오다 정도 수분 사이에 뭐가 되느냐 하면 쿼크들이 컴파인 됩니다. 쿼크하고 안티쿼크이 해서 메존이라는 그 입자가 되고, 쿼크 세 개가 모여서 이제 하드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수분이 지나고 나면 존재하는 것은 일렉트론, 메존, 쿼크이 있는 하드론, 양성자나 중성자죠. 하드론, 일렉트론, 그리고 포톤, 그리고 뉴트리노.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만 년, 그 유명한 그 WMAP에서 밝혀진 38만 년 지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일렉트론이 양성자의 캡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랜덤하게 움직이던 일렉트론에서 산란됐던 빛이 일렉트론이 원자 핵에 로컬라이즈 됨으로 해서 우주가 트랜스페어런트해졌다.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거죠. 그 투명해졌 그 순간에 우주를 향해 손찰같이 날아오던 모든 포톤을 2003년도에 그 측정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는 베이비 우주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38만 년 때 우주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의 역사는 갤럭시가 형성되고 솔라 시스템이 형성되고 지구가 나오고 137억 년의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중에 137억 년의 99% 이야기는 물질이 응집된다든지 그 속에 핵융합이나 이런 이야기고, 나머지 8만 년 동안의 우주의 초기에 작용들은 대부분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스탠다드 모델을 보면 사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인류가 우주를 이해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한 장의 도표로 요약한 겁니다. 이 속에는 제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는 노벨 물리학상이 적어도 20명 이상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소 박사가 했는 것도 리노멀라이즈 시오리 그 중에 일부를 했었죠. 우리나라 그 벤자민 리 이소 박사도 이쪽에 그 약한 상호작용 그쪽에 관련되는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페르미온, 스핀 반정수인 페르미온과 그 입자를 연결해주는 보존 입자로 됐죠. 스핀 정수인. 그래서 보존의 대표적인 것은 포톤,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W-, W+, G0 이 세 가지 입자죠. 이것을 이제 1983년도인가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포톤은 노벨상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그 볼타익 이펙트를 해서 그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은 거는 이 포톤에 관한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쿼크를 연결해서 하드론을 만들어주는 글루온. 그래서 요게 이제 보존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력,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요 네 가지 힘과 그 쿼크로서 이제 프로톤, 양성자 같은 경우는 UUD 세 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안티 프로톤이나 안티라는 게 뭐냐면 반물질입니다. 우주에는 정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습니다. 이 반물질은 위에다 표시로 바를 붙이는데 U바, D바 이렇게 해서
반양성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중성자 UDD 중성자, 람다 입자 UDS,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 SSS 세 개의 쿼크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을 뭐냐면 하드론이라 하죠. 쿼크이 세 개에서 모여서 그 강입자를 만드는데 쿼크는 각각의 쿼크는 세 가지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컬러가 다 합쳐지면 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색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여기서 스테이블한 중성자나 양성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공부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중간자란 말을 쓰는데 파이온이라든지 중간자는 지금 이제 메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간자는 두 개의 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 플러스 입자는 업컵하고 다운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티 다운컵이죠. 그 다음 K 입자 다 이거 다 두 개의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이 힘들 중에 그 유명한 중성자가 붕괴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성자와 일렉트론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성자가 989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 대략 양성자가 988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성자 에너지가 조금 높습니다. 거의 비슷한 에너지만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성자가 붕괴돼서 양성자가 늘어갑니다. 근데 왜 양성자가 붕괴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드론 중에 양성자보다 더 질량이 적은 하드론이 없죠. 그러니까 더 밑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왜 스텝을 하냐? 간단합니다. 이 렙톤 중에, 렙톤이 여기 있습니다. 중에, 여기 일렉트론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론, 미온, 타우. 이걸 렙톤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론보다 가벼운 렙톤은 없습니다. 일렉트론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돼서,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일렉트론이 붕괴가 안 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일렉트론에 1쿨롱이라는 차지를 일렉트론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렉트론이 붕괴되면 그 1쿨롱이라는 이 차지를, 전하량을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일렉트론보다 더 질량이 적은 렙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네 가지 힘하고 간단히 좀 설명드리죠. 이런 것이 도대체 이런 쿼크이나 이런 렙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됐는가는 대부분 입자 가속기에서 충돌 실험, 입자 충돌 실험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 하나의 대표적으로 페르미 입자 가속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르미 입자 가속기는 어떤 양상으로 되어 있나 하면 시카고 부근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속기 주링이 있고 이 터널입니다. 땅에 터널을 만들었어요. 터널이 직경 6km인가 그렇죠. 이 주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자 생성기가 있습니다. 양성자를 만들어야죠. 양성자를 생성하고 생성한 양성자를 가속시킵니다. 이게 이제 선형 가속기죠. 가속기는 선형 가속기가 있고 원형 가속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선형으로 직선으로 쭉 가속을 시키죠. 가속을 시키고 이 가속된 것이 여기서 다시 원형 가속기로 들어옵니다. 원형 가속기에서 1차적으로 이 가속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톤이지 양성자를 가속시킵니다. 이걸 이제 뭐냐면 부스터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메인 가속하기 전에 초기적으로 이제 가속을 시키는 거죠. 중간 단계 에너지로. 그래서 이렇게 가속된 양성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속된 양성자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프로톤이 들어가고 이쪽에 다시 또 하나의 링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티프로톤을 농축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지트론, 반양성자죠. 반양성자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이쪽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반양성자 링이죠. 그래서 이 반양성자를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삽입하는 거죠. 예, 반양성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링을 이제 가속을 시키는 양성자를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양성자를 쫙 강속에 가까운 식입니다. 이 직경이 거의 한 6km 되는 거죠. 예, 6km 좀 되는데 가속을 시키는 거죠. 엄청나게 가속을 시키고 반양성자를 이렇게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속은 1초에 초당 30만 번 이렇게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림에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P하고 P바가 여기서 충돌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충돌이 되면 여기서 두 개가 정확하게 충돌을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선속이, 이게 선속이라는데 이 다발이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반양성자고 이게 양성자를 하면 이 다발 직경이 지금 이거는 책이 이 상세한 내막을 알리는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탁콕 사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북대 교수분이 이 페르미 랩에서 실제로 이 연구에 가담했던 분이 이 상세하게 뒷내용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양성자 이 가속하는데 이 단면이 선속에 이 양성자 다발의 단면이 얼마냐면 1mm입니다. 1mm 그 머리카락 조금보다 두꺼운 그 속에 양성자가 100억 개 정도 들어가 있대요. 100억 개 양성자가. 그래서 100억 개 양성자와 100억 개 반양성자가 1초에 30만 번 충돌하는데 그렇다 해갖고 무수하게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실제로 그거는 여기서 양성자 크기를 축구공하게 만들면 그 옆에 있는 양성자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수십만 번 충돌해야 겨우 한두 개 이제 충돌하는 현상을 보는 거죠. 정면으로. 그래서 충돌을 하면 무수하게 많은 입자들의 샤워가 일어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1994년도인가 발견했던 게 탑콕이죠. 탑콕이 나왔던 게 여기 보시면 탑콕이 있죠. 예, 탑콕. 예. 에너지 175 기가 일렉트론 볼트 탑콕이 발견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입자 가속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밝혀졌고 이러한 것들 향후 공부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주에 그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5가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방정식이. 그 유명한 F = ma. 이게 이제 그 뉴턴 방정식이죠. 뉴턴. 두 번째 있는 방정식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예.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명하게 이렇게 표시하죠. 예. 슈레딩거 방식.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상대성 이론을 접합한 방정식이 디락 방정식입니다. 예. 디락 방정식에서 처음으로 뭐냐면 반물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반물질하고 일렉트론의 스핀이 비로소 디락 방정식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물질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디락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디락 방정식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방정식이 뭐냐? 예, 지금 이 강의의 주제인 양밀저 방정식입니다. 예, 양밀저 방정식이 내세우는 원리가 대칭 원리입니다. 대칭성입니다. 예, 대칭성에서 양밀저 방정식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쿼크의 이 모델,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 상호 통합,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양밀저 방정식이 가장 큽니다. 그러한 이러한 4개의 방정식하고 맞선꼴로 있는 방정식이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중력장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이 4가지 방정식하고 융해가 안 되면서 거대한 그 하나의 학문 영역을 만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방정식까지를 이 방정식하고 다 통합하는, 이 통합하는 것이
소위 아인슈타인이 꾸민 대통일장 이론이죠. 예. 그 입자 물리학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됐던 그 입자를 추적하는 장치인 입자 그 거품 상자, 윌슨 안개 상자라고도 하는 그 거품 상자를 그 보시면 아주 이게 히스토리컬한 자료인데 이렇게 큰 이 챔반에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입자가 지나갈 때 그 차지를 띤 입자가 가파된 상태를 기체를 지나가면서 궤적을 만드는 거죠. 예. 우리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 흔히 이걸 보는 그 입자의 그 사진들이죠. 그 초기에는 입자 이 가속기에서 충돌하는 그 파편들의 궤적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체크를 이렇게 했죠. 예. 지금 가속기에는 1초에 그 30만 번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그 측정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쿼크, 렙톤, 그 다음에 포스캐리안, 보존 1세대, 2세대, 3세대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입자 가속기를 설명드리면 시카고 부근에 있는 페르미랩, 페르미랩에서 있는 입자 가속기가 보시면 페르미랩은 1,500명의 물리학자와 130개의 연구소 그리고 30개 나라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유럽 핵센터, 유럽 가속기 연구소 이쪽에서 하는 것은 5,000명의 물리학자와 250개의 연구소와 60개 나라가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럽 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실험 그 결과를 모든 물리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 이 프로젝트에서 아마 내년도에 그 마지막 남은 힉스 보존, 힉스 입자를 검출하려고 대규모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페르미랩에서 탑콕을 발견했던 그 사진 건판이죠. 검출 장치입니다. 예. 이건 이제 페르미랩이 보이죠? 주 가속기하고 링 구조가 보이죠? 저거 선형 가속기도 보이고 다 보이죠? 예. 페르미랩에는 요 보면 700명의 과학자가 있죠. 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참여하고 있죠. 태극기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물리학자들 주목하고 있는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 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틀라스 검출 장치입니다. 예, CMS 예, 이렇게 검출 장치들이 중간중간 다 있죠.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전체 입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남은 시간을 법성계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계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지엄선사 밑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급히 귀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6년인가 공부했던 그 전체 내용을 함사상을 210자로 축약했는 그 유명한 문장이죠. 예, 법성계에 보시면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 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래서 한 단락이 이제 끊어지죠. 이것은 이제 법의 성격. 이제 이 법성계라는 것은 결국은 함의 그 비로자나불이 해인 산매에 들어갔을 때 보여준 세계상이죠. 이제 빛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 법성, 진성, 법성 이런 말 쓰는데 법의 성품은 원융해서 원하고 융해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는 거죠. 제법은 본래 부동해서 본래 고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반야신경의 시제법 공상의 부정불감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거는 무명무상 절일체, 일체의 그 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정지, 소지, 비경.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법계가. 예. 그 진성, 법성 다 같은 말입니다. 진성은 깊고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극미묘하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가 자성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죠. 불수자성, 수연성.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법계, 그 빛의 세계에 있어서 그 한 4-5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 여럿이 들어가 있고 일적일체, 다적일. 적. 제가 이야기했죠. 함사상에 딱 한 단어를 꽂으라면 예, 적이라는 단어죠. 적. 적했다는 단어. 예, 적이라는 단어죠. 하나가 곧 일체에 적혀 있고 다가 곧 하나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 그 적한 사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풀어쓰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한 티끌 속에 함시방,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지구상의 우주에는 모든 티끌, 일체 진중에도 또한 그러하다. 일체 진중에 다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공간상에 적한 걸 보입니다. 공간상의 한 포인트와 무한히 적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량원급 적일념, 무한히 긴 시간, 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한히 긴 시간이 곧 일념하고 적혀 있다는 거죠. 또한 일념 즉시 무량급, 한 생각이 무한한 시간 적혀 있다. 바로 이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무한히 긴 시간하고 한 찰나가 적혀 있는 거죠. 적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친근한 비유로 들면 만약에 침 같은 걸 우리 입안에 있을 때는 거부감을 못 느끼는데 침을 뱉어놓으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적한 것은 신발이 딱 맞다든지 자기 몸에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 몸하고 적혀 있는 거죠. 예. 9세, 10세 호상적은 뭐냐면 이건 다시 시간상에 적한 걸 말합니다. 9세라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현재도 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 있고 3 곱하기 3이 이게 9세죠. 9세인데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던 이 전체를 하나의 절대적 현재가 바로 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9세, 10세 호상적 ing불잡랑 격별성. 여기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의 성격은 융하고 원해서 막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나? 법계라는 것은 부잡난해서 격별성하다는 거죠.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잡난하지 않고 사실 뭐냐면 격별성. 또렷이 구별지어서 덩어리지어서 또렷이 건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자주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고유치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걸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수란 말을 쓰는 거죠. 그 칸텀 남발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양자 상태 n ms ml 이렇게 그 네 가지 양자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수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스테이트, 양자 스테이트가 아무 값을 갖는 것이 아니고 딱 정연파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만 갖는다는 거죠. 법계도 그렇다는 거죠.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원흉했다 해서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져야 될 고유치, 고유한 값만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격별성, 또렷이 따로 떨어져서 건립된 세계라는 거죠. 뭐가? 법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했을 때가 바로 깨달은 순간이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걸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법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 물론 또 현실 세계가 법계가 되는데 법계에서 보면 시간이 무한한 긴 시간하고 지금 순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발심하는 그 순간이 깨달은 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9세, 10세 호상적 뿐만 아니라 초발심시 변정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예. 생사, 열반, 상공하. 이사, 명령, 무분별. 이러한 세계는 2와 4가 어떤 이벤트와 그 이벤트를 이루고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 2의 세계와 4의 세계. 2의 2, 4가 명련해서, 명련하단 말은 뭐냐면 뚜렷이 구별되지 않은 어두움 같은 그러나 그런 두 상태의 관계를 명련하다 해서 분별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상태는 다 뭐냐 하면 시불, 보현, 대행경이라죠. 10분의 부처와 보현, 보살 같은 위대한 그 깨달은 자들의 본 세계라는 거죠. 이 법계가. 예. 자, 그렇다 이어서 이거 저 대풀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법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성기실론에서 핵심 뭐냐면 1심이고 1심이 두 문으로 나타났는데 심생멸문과 신진념으로 나타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라는 거죠. 중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 해인, 능인, 해인, 삼매중. 근데 능인은 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한 가지죠. 능인 부처님이 해인 삼매 중에 번출여의 부사의 본인의 뜻대로 그 의도한 바가 번출한다는 거죠. 진리의 보배 구슬비가 우주에 가득 진리의 비가 뿌려지는데 중생수기 덕이 중생들은
자기 가진 그런 만큼, 자기 용량만큼만 받아가더라. 수행한 만큼만 받아가더라. 그 말이죠. 시고 행자 한 번제.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가 본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할 때, 궁극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할 때는 파식망상 필부덕. 요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망상을 쉬지 않고는 파자라는 것은 뭐 하지 아니하고는 말인데 망상을 쉬지 않고는 반드시 이루지 못한다. 망상을 쉬어야만이 된다고 문맥상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른 해석은 여기서는 도대체 망상하고 망상이 아닌 것이 분별 안 되는 세계라는 거죠. 망상을 낼래야 낼 수 없는 것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연성교 차교의 그러니까 무연성교라는 게 성교 방편이라는 게 함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성교 방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착한 테크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도우려는 착한 방법론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겠다는 의도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성교 방편이 우연히 표출되는 그 세계. 그게 번출리하고 문맥이 맞는 거죠. 무연성교 차교의 기가수분덕자량. 그러니까 성교 방편을 잡아서 성교 방편으로서 여의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연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의도가 실린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무연성교 차교의 그래서 뭐냐면 기가수분덕자량. 그걸로서 본제의 진리의 자리에 돌아갈 때 자량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이 다란의 무진보. 이런 전체 이야기가 다란이죠. 이 다란이는 무궁무진한 보배라는 거죠. 이 무궁무진한 다란이 보배로서 궁자실체 중도상,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의 중도자리 실보전을 장엄한다는 거죠. 뭐로서? 이 무진한 다란이로서. 이 무진한 다란이 뭐냐? 번출려의 부사에서 우보가 만홍이 헛뿌려지는데 그걸 자기 그릇만큼 받아가서 자랑으로 삼아서 실보전을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올라와 보니까 궁자 실체 중도상 궁극적으로 중도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깨달아서 보니까 구례부동 명리불 예부터 부처님 자리라 하더라.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법성계가 갖는 의미는 물리학적 비유를 말씀드리면 이건 법계고 비로자나불이 그 하암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설했던 세계고 비로자나불은 바로 뭐냐면 바이로 차나가 빛의 세계거든요. 빛을 발하는 부처거든요. 그 빛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포톤이죠. 포톤은 한 퀀텀 스테이트에 무한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퀀텀 스테이트에 한 준위에 무한히 많은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왔던 게 적이라는 사상입니다. 포개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암에서 말하는 하암에서 사법계가 그 유명한 사법계 있지 않습니까? 사법계가 뭡니까? 처음에 사법계, 예. 사법계, 이법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법계. 그 다음에 이사무예 법계, 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사사무예. 자, 사사무예가 뭡니까? 싱과 싱이 무예하다는 거죠. 무예라는 게 말 그대로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거죠. 걸림이 없단 말이 뭐냐면 적했다는 말이죠. 물건과 물건조차도 싱과 싱조차도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철학 사상에서 불교가 갖는 가장 그 유니크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는 특히 이사무예법계는 물리학, 자연과학의 세계입니다.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는 많은 철학 범주론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무예법계는 불교의 함 사상만이 아마도 그 유일하게 설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사상 체계고 이거야말로 보존이 갖는 빛의 세계가 갖는 아주 유니크한 특징인 한 퀀텀 스테이트에 무한한 입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거하고 물리적으로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체 우리가 생각의 출현까지 가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생각을 규명하는 거죠. 그럼 생각, 마음, 일심이라는 것은 원효대사에 의하면 심생멸문과 심진전문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심이 생긴 거죠. 두 개의 문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핵심이 그겁니다. 두 개의 문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20강까지는 심생멸문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강의들 몇 강은 심진전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진전문의 핵심은 비유하건대 입자물리학. 입자물리학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빛의 세계와 의상대사 법성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